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낮엔 서울이 16도, 대구가 20도 가까이 올라 4월 봄 날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인데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가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집중호우 현상이 잦아지면서 물난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오리 농장에 이어 전북 익산의 닭 사육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닭고기와 달걀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산후질환을 경험한 여성은 매년 4천만 명에 이르는데 산후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은 이후에도 이런 건강 문제가 발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인산암모늄의 중국 의존도는 95%로 수출 통제가 계속되면 내년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밤 부산에 우박이 떨어진 데 이어 주말까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는 겨울 호우가 쏟아지는 등 겨울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늦은 퇴근길,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이어 손톱 크기의 얼음덩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프다. 우박이다 우박. 어머나. 부산은 낮 기온이 14도를 넘을 정도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며 강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고 거센 비와 함께 우박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어 주말까지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치솟으며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어 휴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완연한 겨울 날씨를 되찾겠지만 반짝 추위가 겨울 호우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온도차로 강력하게 발달해 마치 여름처럼 비를 쏟아붓겠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무척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상 변덕 속의 우박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박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최근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점 심해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호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홍수로 잠긴 비닐하우스와 논밭입니다. 올해 여름 충남 청양군에서 제방이 무너지며 발생한 일인데 당시 지천댐 건설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하천에 불어난 물의 양을 줄였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댐 건설이 추진됩니다.
중앙정부가 홍수 피해를 예측한 곳에 짓는 방식과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해 짓는 방식이 모두 추진되며 신규 댐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합쳐서 10곳이 우선 검토됩니다.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대상엔 12년 전 마지막으로 나온 댐 장기 건설 계획 속 다목적 댐 4곳과 홍수 조절댐 2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13곳과 리모델링을 요청한 7곳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하천 퇴적층을 깎아내 물 저장 용량을 키우는 준설 작업 역시 강화해 일부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홍수 피해가 큰 경우엔 아예 국가하천으로 승격합니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엔 대심도 빗물 터널을 2028년까지 완공하고 도림천엔 한강과 연결된 지하 방수로를 만들어 도심 배수 기능도 크게 확충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 대책은 4대강 사업이 2013년 마무리된 뒤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전면 중단했지만 그 사이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적극적 치수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0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의 큰 홍수까지 막도록 대비책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 치아우틀라 데 타피아 북북동쪽 10km 지점에서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2시 3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멕시코시티 건물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습니다. 멕시코시티 치안 당국은 별다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엘 피난시에로 등 현지 일간지는 보도했습니다. 최근 전남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건 확인된 데 이어 전북 익산에 있는 닭 사육 농장 2곳에서도 각각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익산시에 있는 육용 종계 농장 2곳의 감염 사례가 모두 고병원성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과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확산에 대비해 사육기간 제한을 없애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닭고기에 대한 할당 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산란계 밀집 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출산한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저널 랜시트에 실린 WHO 연구팀의 보고서를 인용해 출산한 여성의 35%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산후 질환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산후 질환을 경험한 여성은 매년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출산 여성은 산후 질환으로 요통과 요실금, 회음부 통증, 2차 불임 등 신체 질환과 불안 우울 증세, 출산 공포증 등 정신적 질환까지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출산 여성은 산후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은 이후에 건강 문제가 발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하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하지도 않은 판독비를 청구한 한방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1,300건 이상 허위 처방을 하고 3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균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을 조사해보니 불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주문해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처방 사례가 400건이 넘습니다. B 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첩씩 첩약을 주고 진료 기록부에는 2첩씩으로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9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도 의사가 직접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지난 8월에서 11월에는 응급 대응을 위해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가 당직을 서야 하는 입원실에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비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하지도 않은 판독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면은 결국은 이게 2,500만 자동차 보유자분들이 납부하는 그 자동차 보험료에 인하가 어렵거나 또 나아가서는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한방병원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형사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방병원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 금액은 양방병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한방병원의 허위 혹은 과다 보험금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합동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내년부터 프로야구 경기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로봇이 하고 또 투수는 일정 시간 안에 투구해야 하는 규정이 대표적인데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심판들의 동계 훈련 현장을 양시창 기자가 가봤습니다. 포수 뒤에 선 주심이 큰 소리로 스트라이크를 외칩니다. 콜사인은 일반 경기와 다를 바 없지만 볼 스트라이크 판정은 주심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시즌부터 국내 프로야구 1군 무대에 도입되는 이른바 자동 볼 판정 시스템. 구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을 분석해 자동으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심은 로봇이 이어폰을 통해 전달하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경기장에 알릴 뿐입니다. 그 스트라이크 볼 외에도 심판이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울 팁이라든지 방망이에 맞았는데 이제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이런 것도 심판들이 다 봐야 되고 집중력이 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도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마운드 위에 선 투수가 준비 자세를 취한 뒤 일정 시간 안에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으로 미국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을 줄여 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 관중들의 집중력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평균 시간이 3시간 16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좁혀져서 20분 정도 줄여진다고 치면 선수고 심판이고 야구인들이고 뭐 팬들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큰 변화에 대한 시행착오 등 일부 우려도 표했지만 우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갈등을 없앨 수 있고 경기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궁금하고요. 분명히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불만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투수들이 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조금 경기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소요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당장 내년부터 펼쳐질 야구장 안의 새로운 풍경이 프로야구 경기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AI법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AI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서방에서 가장 광범위한 AI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규제 합의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EU 정책 입안자들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용한 자료들을 요약해 정리하는 한편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업계의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부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산 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산 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통관이 지연되는 국내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인산 암모늄 재고량이 약 4만 톤이라며 연간 10만 톤 수준인 사용량과 현재 판매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공급을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업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수출 중인 것을 국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료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0월 기준 22%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이며 중국 수출 제한이 있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복합 쇼핑 시설이 화재 대비에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근처에 장애물이 쌓여 있고 소화기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무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 짧은 시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방화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대피 경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쇼핑센터 화재 사건만 20여 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시설이라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를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어떠한 시설이 붕괴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이 복합 쇼핑몰 20곳을 조사했더니 화재 대비에 취약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장애물이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소화전이나 소화기 주변에도 장애물이 그득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도 발견됐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비를 돕는 피난구 유도 등 61개는 아예 꺼져 있었고 매장 상호에 가려져 있거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또 소화기 3천여 대 가운데 20%가량은 위치 표지가 없거나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어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을 통한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요. 복합 쇼핑시설의 경우 방문객들이 소화기 위치를 상시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소화기 위치 표지를 정확히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을 소방청과 공유하고 복합 쇼핑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전기자동차 화재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은 지상에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3층 이하와 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창고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 1단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하고 출입 자동문을 일괄 개방하라고 주문도 포함됐습니다.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할인 행사 불참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온 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지는 유통 환경 속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 미용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CJ 올리브영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 뒤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체 할인 행사 전후로 다른 경쟁사들의 할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할인가로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엔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불필요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처리비 명목으로 매입액의 최대 3%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 고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재 수위가 훨씬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 71.3%에 달하지만 전체 화장품 소매 매출 점유율로 따지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오프라인 그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이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 납품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의 일본 해역 추락 사고로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진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의 오스프리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군이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의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오스프리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공군 51대, 해병대 400대, 해군 27대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오스프리의 기체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사가현의 육상 자위대의 오스프리 기지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기체 결함까지 언급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音もすごかったですし、なのでこういうのが落ちてく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怖いなって感じは受けました。飛んでたら何かあったのかな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心配になっちゃう感じはあるかなと思います。 일본은 미군의 재산과 관련해 수색, 압류, 검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미일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 이번 사고 조사 일체를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사라즈 주둔지에 임시 배치한 자국의 오스프리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미군의 사고 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オスプレイについては自衛隊も運用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飛行の安全確保のため引き続き米側に情報共有を求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나 미국이 오스프리 기체의 기밀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사고 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미국의 오스프리 운항 중지 조치는 일본 자위대의 오스프리 운영을 둘러싼 안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휴무일에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반쯤 유창욱 경사는 편의점에서 200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려고 하는 젊은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구매 이유를 묻는 유 경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검찰 관계자라는 사람이 전화로 기프트 카드를 사서 코드를 보내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편의점에서 150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서 코드를 전송했던 상황이었고 유 경사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 알려져 있죠. 그 연전연승의 비결은 바로 과학적인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한 이유도 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레드카펫에서는 영화 나폴레옹을 통해 나폴레옹의 삶과 그 속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